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제 24, 항일의병과 애국계몽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로 직전 시간에 일본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마음이 상당히 무거웠을 겁니다. 과연 이 당시 우리 선조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 가만히 손 놓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증거를 오늘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저항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의병이 있습니다. 총칼 들고 싸우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의병이 시기마다 이렇게 조금 특징이 달라집니다. 그 특징, 그다음에 왜 일어났는가, 어떤 사건이랑 관련이 있는가, 배경까지 여러분들이 좀 알아놓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는 일단 힘을 기르자. 그게 이제 애국계몽 운동인데 마찬가지로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의 공통된 성격, 그다음에 각 단체들의 활동, 특징을 좀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애국계몽 운동 단체 중에 하나가 바로 신민회인데 그 신민회는 조금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강도 있게 공부를 하면 좋겠네요. 자, 먼저 애국계몽 운동이 뭔지 잘 와닿지 않죠? 선생님 사진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힘을 기른 다음에 일본을 몰아내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애국계몽 운동의 방향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힘을 기를 수 있는가? 옛말에 아는 게 힘이다 이런 말이 있죠. 지금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요. 또 어떤 게 있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기업을 키우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민족 기업을 육성을 해서 그러니까 돈을 이제 마련을 해서 독립운동을 하겠다 이런 방향이 바로 애국계몽 운동이라고 한다면은 의병운동은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장면을 떠올렸을 겁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가 이기진 못하더라도 일단은 맞짱을 떠야 된다. 총칼 들고 싸우자. 이게 바로 이제 의병운동 또는 무장투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전에 또 복습. 오늘 드디어 마지막 복습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자, 우리 이야기는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그렇죠. 바로 흥선대원부터 시작이 된다. 조금 빠르게 가도 되겠네요. 그죠? 마지막이고 하니까 혹시 이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이 숙달이 안 됐으면은 여러 번 반복해서 보기 바랍니다. 흥선대원군이 10년간 집권하고 물러간 다음에 최초의 근대적 조약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좋든 싫든 어쨌거나 개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반발이 세 방향에서 왔다 이런 얘기했었죠. 첫 번째 위정척사 운동, 두 번째 이모군란, 세 번째 갑신정변. 갑신정변으로부터 10년 후에 동학농민운동이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에서 주장됐던 내용들이 바로 가부을미개혁에 반영이 되고요. 이 을미개혁은 어떻게 끝나게 되느냐? 바로 악원파천으로 끝나게 되는데 그 전에 잠깐 을미개혁에서 중요한 거 세 가지 있었죠. 단태종.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단발령입니다. 자, 단발령이 있었다라는 걸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자, 뿐만 아니라 을미년에는 또 엄청난 비극이 있기도 했죠. 바로 명성황후 시해 사건 네 글자로 을미사변. 자, 어쨌거나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튀면서 1896년 모든 개혁이 중단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자, 악원 파천 시기에 굉장히 이권 집단이 심해지니까 서재필을 비롯해서 이 독립협회에서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그래서 실제로 고종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대한제국 수립을 선포하고 스스로 왕에서 황제로 어, 혼자 업그레이드했는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내용이 이어지는 건데 1904년부터 5년까지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러일 전쟁 시작한 직후에 한일의정서 제1차 한일협약을 체결을 했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갈 때쯤이 아니고 끝나갈 때쯤 이제 어 강대국들한테 한반도 지배를 승인을 받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압박을 해가지고 외교권을 빼앗아가죠. 그게 바로 을사늑약이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자, 이 부당성을 이제 만국 평화회의에 알리기 위해서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보냅니다. 1907년의 일이죠. 근데 들어가지도 못했죠. 그리고 이걸 빌미로 고종이 강퇴 당하고요. 그 바로 직후에 1907년 정미 7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대한제국 군대가 강제로 해산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후각서 거쳐서 1910년에 경술년에 우리나라가 완전히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숨가쁘게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대충 한 8시간 분량을 한 3, 4분 만에 요약을 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채우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의병을 좀 살펴볼 건데 의병이 크게 세 개 시기에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을미의병, 을미년은 1895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을사의병 1905년에 있었고요. 1907년 정미년에는 정미의병. 그러니까 일어났던 해를 이렇게 딴 거예요. 을사, 정미, 을미, 을미. 그러면 대충 여러분들이 연도를 추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그 배경이랑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볼까요? 을미의병은 왜 일어났을까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그렇죠. 을미사변. 두 번째는 단발령. 단발령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여성의 짧은 머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투를 자르는 그런 명령을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이 을미의병에는 위정척사 운동에 앞장섰던 양반 유생들이 굉장히 많이 주도를 하게 됩니다. 주로 의병장의 역할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동학농민운동의 이제 자녀 세력들이 이제 이때 의병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의병이 확대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되느냐? 고종이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의병이 일어났다고? 왜? 을미사병과 단발령 때문에? 근데 이미 죽은 명성황후를 되살릴 수는 없으니까 니네 단발령 때문에 화가 났구나. 아이고 그랬죠? 그러면은 단발령을 내가 취소해 줄게. 대신에 해산에 좋은 말 할 때 하면서 고종이 해산 권고 조치를 내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단발령을 취소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기도 하죠. 자, 이제 더 이상 명분이 없어진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소응, 유인서 다 유학자들입니다. 유학에서 가장 강조하는 거는 부모에 대한 효, 임금에 대한 충성 아닙니까? 지금 고종 임금님이 야, 내가 저기 단발령 취소해서 우리 요구도 들어줬고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해산해, 해산하라고 명령까지 내린 상황에서 더 이상 여기서 버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고종의 해산 권고 조칙으로 인해서 자진 해산하고 말았던 게 바로 을미의병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은 이 농민들은 조금 이 상황이 좀 답답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제 두 번째 을사의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을사의병은 왜 일어났을까요? 찾았습니까? 바로 요것 때문에 그렇죠. 을사늑약의 부당성. 여기에 이제 항거하는 의미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양반 의병장으로는 민종식, 그다음에 최익현 우리 들어봤죠? 이 흥선대원을 탄핵시켰던 상소를 올렸던 그런 유학자입니다. 이 최익현이 이제 양반 의병장으로서는 대표적인 의병장이고요. 그다음에 특이한 거는 이 시기에 신돌석 같은 이제 평민 의병장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제 또 다른 특징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정미의병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정미의병 때 1907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고 군대도 해산당했죠. 자, 요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정미의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이 해산된 군인의 입장에 한번 대봅시다. 내가 일자리를 잃은 겁니다. 일자리를 잃었어. 누구 때문에? 일본 때문에.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총질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 의병에 뛰어들어야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 해산당한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던 게 정미의병입니다. 이때 굉장히 좀 규모가 커지게 돼요. 좀 이렇게 다양한 계층이 많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의병들이 하나의 조직으로 이렇게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13도 창의군이라고 하고요.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삼고 허위를 군사장으로 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지에서 각각 활동하던 의병들이 하나의 거대한 조직으로 뭉치게 됐다는 게 정규의병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뭉쳐서 뭘 하려고 했을까요? 그렇죠. 한양을 점령하고 있는 일본군과 싸워야겠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서울로 진공 이제 진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동대문 앞까지 진격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때 마침 이인영이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와,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아빠가 돌아가십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인영도 굉장히 이 유학 공부를 많이 한 유학자였거든요. 그래서 나는 부모에게 불효를 할 수 없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무슨 전쟁이냐 라면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3년상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장이 없어진 거죠. 자, 어쨌거나 그 와중에서 이 허위를 중심으로 13도 창의군이 일본군과 격전을 벌입니다만 결국은 화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죠. 그래서 결국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이게 바로 정미의병입니다. 자, 여기서 끝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록 일본군에 밀리긴 했지만 호남 지역, 지금의 전라도 지역이죠. 그 지역에 끊임없이 이 의병들이 일본군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본군이 생각할 때 이 의병을 진압하지 않고는 한반도를 접수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1909년에 대대적인 토벌 작전을 펼칩니다. 일본이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남한 대토벌 작전. 여기서 말하는 남한은 남한 북한의 남한이 아니고 한반도 남쪽이라는 그냥 위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전라도 지역이 타겟이 됐겠죠. 그래서 아주 그냥 무식하게 그냥 불태우고 다 학살해 버립니다. 전혀 의병이랑 상관없는 민간인들로 많이 학살하고 그 와중에 약탈도 하고 겁탈도 하고 이제 그런 아주 잔인한 그런 초토화 작전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의병들이 이때 체포가 되고 또 살아남은 일부는 이제 해외로 나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무장 투쟁을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조금 잠잠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의 식민지로 이제 전락하게 되는 거고요. 큰 성과가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의병 활동의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일제강점기에는 항일 무장투쟁으로 또 계승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저항의 한 축이었던 의병 활동에 대해서 알아본 겁니다. 자, 두 번째 축인 애국개몽 운동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시작은 요 독립협회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독립협회도 힘을 길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첫 번째 단체였거든요. 이 독립협회가 해산당한 다음에 이 독립협회를 보안회가 계승을 합니다. 1904년에 이 보안회가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철회시키는데 성공하기도 합니다. 이때 당시 일본이 못 쓰는 땅 우리나라에 황무지라 그러죠. 그 황무지를 우리가 개간해서 쓰게 그 권리를 줘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저지했던 게 바로 보안회입니다. 보안회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고 넘어가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얼마 안 가서 해산당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헌정연구회, 그다음에 대한자강회를 거쳐서 드디어 1907년에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신민회가 등장을 합니다. 안창호, 양기탁이 주도해서 만들었던 단체고 이 신민회에는 기독교계 인사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대놓고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비밀 결사 조직이었습니다. 이게 들키는 순간 체포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들이 주장했던 정치 체제가 바로 공화정이었다는 겁니다. 공화정은 왕이 없는 정치 시스템을 얘기해요. 지금 우리나라, 미국, 뭐 그런 나라들,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왕이 없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공화정이라고 하는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고종도 살아있고 순종이 있던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왕이 있는데 왕이 없는 정치 체제를 꿈꿨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역행위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숨어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공화정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때 당시는 상당히 진보적인 그런 생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신민회도 나라의 힘을 먼저 길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애국 계몽 단체였죠. 자, 그래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일단 실력을 키워야 된다. 오산학교와 대성학교를 세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민족 기업을 육성을 해서 자본을 좀 축적해야 된다라면서 태극서관이라는 물론 서점이죠. 그다음에 자기 회사를 운영하기도 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신민을 이렇게 중요하게 보느냐? 비록 애국계몽 단체이기는 하지만 실력 양성에서 멈추지 않고 무장투쟁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된다.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힘이 없지만 언젠가는 무장투쟁을 해야 될 텐데 일본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간도 지역에 있는 삼원보라는 마을을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다가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신흥강습소라는 그런 학교를 세우게 되는 거죠. 이 신흥강습소는 나중에 신흥무관학교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활동을 하던 신민회가 결국에는 해산당하게 됩니다. 1911년,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들어가고 1년 후죠. 105인 사건으로 해산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105인 사건에 대해서는 어디를 보면 되냐면은 교과서 137쪽에 궁금해요라는 칸이 있습니다. 거기 읽어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거나 키워드 몇 개 보이죠 지금? 안창호 양기타, 비밀조직, 공화정, 우산학교, 대성학교. 이거 수능에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신흥 강습소를 세우기도 했었고 배고인 사건으로 해산. 여기까지 중요한 키워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독립협회 보안의 헌정연구에 대한 장의 신민회까지 이어지는 이런 애국계몽 운동은 일제강점기로 들어서면은 실력 양성 운동으로 또 계승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도 결국 두 개 축으로 저항이 계속되게 되는 거죠. 항일 무장투쟁, 실력 양성 운동. 네, 그거는 우리가 또 3단원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